거다 이제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좀 했는데 그 기존의 금융투자에서 정권에서 다니던 직원들이 이 그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뭐 이탈을 하는 직원들도 좀 있을 거다 뭐 이런 개념들도 좀 있었고 이걸 하게 되면 그런 어떤 환경 쪽에서 좀 기존 정권회사들의 그 직원 관리 뭐 여러 가지 쪽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 논의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저기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미래에셋 대우는 이 비즈니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러면 이 운용사가 아닌 일반 그 정권회사들 아까 말씀하신 뭐 미래에셋 대우나 NH, 항투, Q 이것을 이런 어떤 쪽의 자산 운용이나 이런 회사를 제외하고 다른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뭐 그 어떤 연구나 이 방향성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예, 우선은 첫 번째 그 운동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결국 그 어떻게 시장이 바뀔 거냐는 되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원이라면 능력 있는 PB라면 하고 고객을 충분히 장악하고 있다면 회사에 남아서 봉급과 성과급을 받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면 계속 있을 거고요. 독립해서 내가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갈 겁니다. 장단이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예전과는 달라진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FA는 그러니까 지금도 투건인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투건인으로 나가시는 분이 계시고 투건인으로 나갔을 때 사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 백그라운드에는 회사라는 백그라운드가 없지만 고객을 충분히 장악하고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가능한 거고요. 근데 IFA에 갔으면 더 좋은 거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그 가운데 또 프로핏 쉐어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현재 있는 금융권 PB 중에 약간 사업가적인 능력을 갖고 내가 업체를 차려서 사람들을 리크루팅해서 전반적인 비즈니스를 키워보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나가서 하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가야 아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운용사는 IFA 비즈니스에는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관계사라고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플랫폼이겠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있어야 어쨌든 거래가 가능한 거니까. FOK라는 회사는 이제 거의 그 플랫폼을 완성화는 된 것 같고 미래에셋 대우도 그 부분들은 거의 완성화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50몇 개 증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 4개 정도 증권사만 좀 관심을 갖고 실제 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반신반의 하고 있죠. 과연 이제 이거를 돈 들여서 시스템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거를 쓸 사람이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매스 고객을 위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매스 고객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있나요? 우선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강창희 대표님,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전 부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저희 회사에 있다가 나가셨지 않습니까? 투자교육연구소라는 거를 거의 제일 먼저 이제 대표님께서 우리나라에 와서 만드셨고요. 그거를 다 계속 교육을 하고 있죠. 하고 온라인 사이트도 2006년도에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뭐 이제 중간에 접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실 가장 앞서 나가서 하고 있는 회사 여전히도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 지금 현재 투건인이 이제 만약에 미래에셋 대우에 등록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프로그램들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IFA를 대비해가지고 미래에셋 대우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러니까 플랫폼은 그러니까 증권사의 현재 시스템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자문업 플랫폼이라는 건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미래에셋 대우는 투건인들 대상으로 자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증권사 플랫폼과 IFA 플랫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원장, 계좌가 있고 원장이 있고 어떤 금융상품이 거래가 되고 기록이 되고 그게 나중에 환변됐을 때 돈 나갈 수 있는 그 원장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 자문업이 가능하도록
그 프로세스를 이미 구축을 해놓은 거죠. 소위 말하는 자문업자가 온라인상에서 고객을 계약을 등록을 하고 자문 포트를 넣어주면 고객한테 그 메시지가 가고요. 고객이 그걸 보고 오케이 좋다라고 하고 승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펀드 매수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미래에셋대우는 만들어 놨고요. F4K도 한 95% 이상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외 회사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미래에셋대우는 실제 그러니까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도 그 자문 플랫폼을 자문 플랫폼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똑같은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놨습니다. 혹시 자문 계약서 그 폼을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온라인에서도 자문 계약이 아까 전에 그 발표 내용이 있었지만 다 온라인에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자문 계약 및 보수 수치, 자문 모든 거를 온라인 그 플랫폼에서 다. 플랫폼 개념이 아니고요. 맨투맨으로 이제 고객을 직접 만났다, VIP 고객을 예. IFA가 예. 그럴 경우 대부분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다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문 계약을 쓴다라고 했을 때 변호사가 수임료 이렇게 계약 쓰듯이 그게 IFA가 도입되면 온라인에서 그 폼을 저쪽으로 이메일이라든지 저쪽 전송을 했을 때 거기서 작성해서 다시 받았을 때 그게 유효한 계약서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인정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인증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개념하고는 다르죠. 예. IFA 자체는 완전 독립적으로 금융회사하고 증권회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고객하고 다이렉트로 투자 자문 계약을 맺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그거를 만나서 실제로 계약서를 쓰고 하면 그러니까 전자계약이라는 어떤 플랫폼이든 모든 걸 활용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메일을 주고 받는다. 그게 법률적인 그러니까 순수 계약적인 문제인 거죠. 상법에 따른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문업자니까 고객 만나서 자문계약서를 제시하고 고객이 거기에 대해 사인하면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대면 계약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이메일 형태로 주고받는다? 그게 인정된, 그거는 이제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비대면으로 자문계약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아마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근데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뭐 메일로 왔다 갔다 그거가 되느냐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IFA가 네. 메시 채널에 적합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현재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 비즈니스를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이네더스 위주로 이제 사업이 재평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네더스는 사실 선택지가 많습니다. 현재 금융사 PB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도 있고 능력 있는 분이 IFA로 나가서 뭐 독립하면 그분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산업 전체에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을 케어하는 비즈니스는 어느 쪽으로 가든 다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고 할 부분은 꼭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려면 그런 데 집중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일반적인 어떤 매스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정부의 의도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내가 또 보고 있는 거죠. 돈 많으신 분은 사실 어디 가서 뭘 하든 다 어서 옵시오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해외에서 IFA가 발전된 사례는 하이네더스를 다 개설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잘 가고 있는 사례는 그런 쪽이 많죠. 하고 왜냐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객을 심지어는 뭐 1000명, 뭐 1500명을 데리고 있다고 한들 개개인의 관리 자산이 되게 적다면 IFA가 벌어올 수 있는 돈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키울 수 있게 해야죠. IFA 이전에 지금 로봇 어드바이저 부분이 네. 더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네네. 지금 근데 드리는 말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로봇 어드바이저 자산 운용사가 몇천억 같은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IFA가 나와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면서 의문시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도 되게 맞으신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게 뭐 저희 회사도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펀드를 하나 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작년에 알파고 이슈 생기면서 우리나라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기고 로봇 어드바이저 생겼는데 사실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로봇 어드바이저 개념과 한국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로봇 개념은 사실 상당히 틀립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저보수로 그러니까 같은 글로벌 자산배분 장기 투자를 서비스 받는데 사람이 하면 보수가 비싸니까 로봇가 이제 그걸 대규모로 한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글로벌 자산관리 시장이 커진다고 한다면 미국처럼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도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미국도 전문적으로 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로봇 비즈니스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 비즈니스, 전체 금융거래 비즈니스 중에 로봇가 차지하는 비용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지금 시작 단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채가 최고로 되어 있는 불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좀 더 부유한 것 같거든요. 그 수술 베이스에 비해서. 그거는 이제 가입자 혹은 투자자의 그 상황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로보라는 개념이 매우 친숙하고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뭐 이게 할 수 있다 그런 베이스가 만약에 차려진다면 충분히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결과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밴드 만들어서 2,3천 명 가입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진 팀장님이 만들었는데 회사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말씀을 드리고 요거 베이스로 활동하겠다라고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유유 그건 아닙니다. 사용물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더 질문사항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